여보,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 7시 남편의 약을 챙겼습니다. 30년간 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우리 부부. 그때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일상이 될 줄 몰랐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내가 이렇게 될 줄은. 폐암말기 진단을 받은 남편은 하루하루 힘을 잃어갔어요. 우리 아들 민호는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얼굴도 비치지 않았고 며느리 지은은 전화 한 통 없었죠. 아버님을 큰 병원으로 옮기시는 게 어떠세요? 우리 동네 병원은 시설이 별로라 가끔 병문안을 올 때마다 며느리는 비싼 병원을 권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닌 체면을 차리기 위한 말이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선생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눈물을 삼켰어요. 30년간 한 교단에 서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제 남편이 이제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좁아서. 투병 중에도 며느리는 은근히 저를 밀어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저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전 이미 눈치챘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가는 것 같아. 남편의 마지막 말은 미안하다였어요.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제 남편은 마지막까지도 품위를 잃지 않았죠.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세요. 장례식장에서 며느리는 표정 관리에 바빴어요. 저의 눈물은 안중에도 없었죠. 어머니, 조문객들 신경 쓰이시니까 집에서 쉬세요. 아들 민호의 말은 마치 제가 남의 장례식에 온 손님 같았어요. 저는 장례식장의 마지막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도 오랫동안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교단에 서서 제자들을 가르치던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제자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잊지 못한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들 민호는 장례식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조문객들의 인사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은은 장례식장에서 조문객 접대를 핑계로 저를 피했습니다. 옆에서 보조라도 해달라는 말 한마디 없이 혼자서만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반찬도 챙겨가고 손자 준서의 학원비도 받아가던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마주치기조차 불편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빈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발걸음이 현관에서 멈추었습니다. 신발장 위에는 남편의 출근용 구두가 반질반질 닦여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구두를 닦으며 학생들과 만날 준비를 하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읽다 놓은 교육 잡지가, 주방 식탁에는 마시다 남은 보리차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장례 후 첫 주말 아들 민호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혼자가 된 저의 앞날을 의논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손자 준서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도 없이 오시면 곤란하죠. 저희도 주말에는 쉬어야 하잖아요. 준서는 학원 갔어요. 아들 민호는 집에 있으면서도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아침부터 학원이라는 말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제가 들고 온 반찬 봉지를 바라보며 서 있는데 안에서 준서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 후 이번에는 미리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주중에는 준서 학원 스케줄이 꽉 찼어요. 주말에는 저희 식구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으니까 오지 마세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매주 금요일이면 손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이면 아들 식구들과 산책도 나가곤 했습니다. 이제는 전화로도 목소리를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슈퍼마켓 주인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한다느니 손자 공부에 방해된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한 길만 걸어온 제가 이제는 손자의 공부를 망치는 나쁜 할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시장에도 가기 힘들어졌습니다. 이웃들의 달라진 시선이 등골을 타고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남편 의사 식구 제를 앞두고 아들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문자도 보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 49 제니까 꼭 와주면 좋겠어. 준서도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께 인사드리자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회사 출장이라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며느리는 문자 한 통으로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라는 답만 보냈습니다. 절에 혼자 앉아 독경하는 스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매달 첫째 주 월요일이면 손자 준서의 학원비를 보냈습니다. 교직 생활을 하면서 모아둔 연금으로 영어, 수학 학원비를 지원했습니다.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친 선생님이었기에 손자의 교육은 제가 책임지고 싶었습니다. 지난달에도 평소처럼 학원비를 보내고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매달 그랬던 것처럼 입금 확인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동네 마트에서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원비를 주면서 손자를 빼앗으려 한다느니 매일 찾아와 돈 달라고 괴롭힌다느니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동네의 단지 안놀이터에서 손자 준서를 기다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멀리서라도 준서 얼굴을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옆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 엄마들이 저를 보더니 아이들을 데리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학원비 보내지 마세요. 주변에서 보기가 안 좋아요. 시어머니가 돈으로 손주를 사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아요. 손자의 교육을 위해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돈으로 손자를 매수하려 든다는 소문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를 통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입주민 카페에 글까지 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시어머니가 매일 찾아와서 괴롭히고 아들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내는 학원비가 전부였습니다. 남편 연금으로 생활하면서 손자 교육비만큼은 제가 보태고 싶었던 마음뿐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암벤치에 앉아 있으면 이웃 할머니들도 저를 피해갔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분들조차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소문은 바람처럼 퍼져나가 저를 동네에서도 발붙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손자 준서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이랑 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작은 케이크라도 들고 가고 싶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생일 축하 카드와 함께 작은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편지에는 손자를 향한 할머니의 마음을 담았고 봉투에는 평소처럼 학원비를 넣었습니다. 우편함에 카드를 넣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계속 준서를 괴롭히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스토커 신고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대신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지은이도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 약까지 먹는 거 아세요? 스트레스라니요. 우울증 약이라니요. 매달 꼬박꼬박 학원비도 보내주고 용돈까지 챙겨주었는데 이제는 제가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다 주고 아플 때마다 미역국을 끓여다 주었던 일들은 기억도 못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보낸 성의와 정성은 온데간데 없고 저는 이제 며느리를 아프게 하는 시어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한순간에 자식이 남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이런 걸까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올 아들의 목소리를 기다렸던 마음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아파트 단지에는 명절 준비로 분주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장 보러 가는 주부들의 손에는 과일 상자들이 들려 있었고 아이들은 새 한복을 입어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작년 추석에는 저도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자 준서가 좋아하는 송편을 빚고 남편이 좋아하던 녹두전을 부쳤습니다. 이번 추석은 달랐습니다. 냉장고에는 반찬 몇 개뿐이었고 장도 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퍼뜨린 소문 때문에 시장에 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마트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 동네 주민들의 달라진 시선이 등을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추석 전날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찬장에는 작년에 준서와 함께 만든 송편틀이 쌓여 있었습니다. 틀을 꺼내보니 준서의 작은 손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네 가족은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명절인데도 손자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들 민호는 추석 전날이면 꼭 전화를 했습니다. 장인어른 제사상을 어떻게 차려야 하냐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명절날 아침 텔레비전에서는 고향으로 가는 차량 행렬 소식이 나왔습니다. 남편과 살던 30년 된 아파트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옆집 이웃들도 모두 자녀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휴대폰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올까 봐서였습니다. 옛날에는 추석이면 손자 준서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태권도 승급 심사했어요. 노란띠 땄어요. 아들 며느리 몰래 전화하던 손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화를 걸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퍼뜨린 소문들이 가슴속에서 뭉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는 한복 입은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작년 추석에 준서가 입었던 남색 한복이 생각났습니다. 준서는 할아버지 제사상 앞에서 절도 예쁘게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창밖에서는 달이 밝게 떴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한창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던 예능 프로그램도 이제는 혼자 보고 있었습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갈 무렵 동네 슈퍼에서 며느리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머님, 이번 추석에 지은이네는 친정에서 명절 보냈대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명절에 친정에서 보내는 것까지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한 통의 전화도 없이 무시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이런 모욕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행동이 너무나도 야속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매달 손자 학원비를 보내주고 용돈까지 챙겨주었는데 이제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라고 덕담 한마디 없는 아들의 모습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녁 뉴스를 보는데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열었지만 옆집 등산 모임 회장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말에 단풍 구경 한번 가시죠? 혼자 계시기 많이 힘드실 텐데. 이웃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작 가족들은 이렇게 쉬운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는데 이웃 사촌이 오히려 더 가족 같았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아들 내외와 연락이 끊긴 지 석 달째였습니다. 찬바람이 불던 어느 날 시아버님께서 직접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네. 시아버님은 평소와 달리 정장을 차려입고 오셨습니다. 넥타이까지 매신 모습이 새삼 어색해 보였습니다. 내가 이번에 재혼하려고 하네. 89살의 나이에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시아버님의 눈가에 웃음기가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10년 동안 혼자 지내셨는데 이제라도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다는 생각에 저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며느리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며느리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며느리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할아버님 재혼하신다는 게 정말인가요? 이건 아니죠. 어머님이 좀 말려주셔야 해요. 처음에는 할아버님의 재혼을 반대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부터 하고 결혼하셔야죠. 우리 가십년 넘게 모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재혼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시아버님 댁 근처도 가지 않던 며느리였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한번 비치지 않았는데 재산 얘기가 나오니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모습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시아버님 댁 청소며 빨래는 제가 다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가서 반찬도 해드리고 말벗도 해드렸는데 이제 와서 모셨다는 말이 쑥스럽지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도 아시죠? 할아버님 댁이 얼마나 좋은 동네에 있는지. 양재천 앞에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데요. 새로운 할머니 들어오시면 그 재산 다 가져가실 거 아니에요? 시아버님 댁은 서울 양재천 근처에 있는 32평 아파트였습니다. 예전에는 평범한 아파트였는데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값이 많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저를 찾아왔습니다. 시아버님을 설득해달라며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제 친구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시아버님께 재산을 미리 상속받게 해달라고 말씀드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연락도 없던 아들까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좀 도와주세요. 할아버님이 재혼하시면 우리는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어머님이 나서주셔야 해요. 한숨만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전화도 받지 않던 아들이 재산 얘기가 나오니 먼저 연락을 하다니요. 손자 학원비도 제가 다 내고 용돈까지 챙겨줬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님 댁에까지 찾아가 큰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재혼은 절대 안 된다고, 자식들 재산권부터 보장하고 결혼하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아버님은 결국 재혼을 미루셨다고 합니다. 막내 아들이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의 행복보다 재산이 더 중요했던 며느리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는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아이들의 제잘거림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준서가 좋아하던 그네에는 이제 다른 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주 토요일이면 준서와 함께 이 그네를 탔는데 이제는 멀리서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중에는 준서 또래도 있었습니다. 파란 티셔츠를 입은 아이는 뒤에서 보면 준서와 똑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준서야 하고 부를 뻔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준서를 절대로 저와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학원 시간표를 바꾸고 등하교 길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다니겠다고 합니다. 한 달 전에는 준선의 학교 운동회가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에는 항상 초대장을 보내주었는데 이번에는 소식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동네 문구점 앞을 지날 때마다 발길이 멈춰졌습니다. 준서가 좋아하는 만화책이 새로 나왔는지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예전에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이면 준서와 함께 여기 들러서 책도 사주고 문구류도 골라주곤 했습니다.
이제는 새로 나온 만화책을 봐도 사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민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준서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애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지은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제가 어떻게 손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매달 학원비도 보태주고 용돈도 넣어주고 간식도 사주었는데 이제는 애한테 해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동네 마트 주인이 전해준 이야기는 더 가슴 아팠습니다. 며느리가 준서에게 할머니가 우리 집 돈 때문에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준서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막막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마트 앞에서 우연히 준서를 마주쳤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손을 들어 인사를 하려는데 준서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리고 뛰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나요? 이제는 주말마다 가던 놀이터에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창문으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조차 듣기 싫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할머니와 손잡고 놀이터에 오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준서에게 심어준 거짓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돈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말, 할머니가 우리 집을 힘들게 한다는 말,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란 준서의 마음속에서 저는 어떤 모습일까요? 며느리가 동네방네 퍼뜨린 소문도 결국 준서의 귀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할머니가 매일 찾아와서 돈 달라고 한다는 거짓말, 할머니가 이웃들에게 해코지를 한다는 헛소문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저가 할머니를 두려워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준서만큼은 미워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준서의 뒷모습을 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준서도 부모님 말만 듣는 아이가 되어버린 것이 서러웠습니다. 할머니의 진심은 알아주지도 못하고 부모님의 거짓말만 믿는 준서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집안에만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불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아들과 며느리의 냉대, 손자와의 이별, 시아버님의 재혼 문제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이 났습니다. 아침밥을 챙겨 먹을 힘도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밥 한 숟가락 뜨기가 힘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김치 한 조각 입에 대지 않았는데도 배고픈 줄도 몰랐습니다. 옆집 이웃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얼굴이 많이 야위셨어요. 혹시 식사는 잘하고 계신가요? 이웃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가 커서인지 누군가의 작은 관심에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웃의 권유로 마포구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들의 따뜻한 미소가 마음을 녹였습니다. 복지관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돕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밥을 차려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면서 조금씩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영숙 씨, 오늘은 표정이 많이 어둡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매일 아침 복지관에 오면 주방 봉사하시는 할머니들이 제 안색부터 살폈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이분들 덕분에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또다시 우울함이 찾아왔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아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책을 펴놓아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주임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선생님,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표정이 많이 안 좋으세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우울증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약을 타오긴 했지만 먹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씩씩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약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 서러웠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들은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네주셨습니다. 손수 뜨신 목도리, 직접 담그신 김치, 텃밭에서 기른 상추. 작은 정성이 모여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봉사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조금씩 웃음이 늘었습니다.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어르신들을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겪는 어려움을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영수가,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가는 거요. 힘들 때는 울어도 돼. 하지만 내일은 또 웃으면서 만나자. 매일 아침 복지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여전히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약을 먹어도 새벽까지 뒤척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복지관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양재천 산책로에서 뜻밖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아버님께서 한 여성분과 함께 걸으시고 계셨습니다. 재혼을 미루신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만나고 계셨나 봅니다. 두 분의 모습이 멀리서 보기에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시아버님은 평소에는 보기 힘든 밝은 미소를 짓고 계셨고 옆모습이 마치 청년처럼 가벼워 보였습니다. 여성분도 89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여성분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음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평소 빠른 걸음을 좋아하시던 시아버님이 이렇게 천천히 걸으시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벤치에 앉으실 때는 여성분이 편히 앉으실 수 있도록 먼저 자리를 털어내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벤치 뒤편 나무 그늘에 멈춰 서서 두 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아이스크림을 사오시더니 여성분께 먼저 건네셨습니다. 평소 단 것을 멀리 하시던 시아버님도 아이스크림을 드셨습니다. 여성분이 입가에 묻은 아이스크림을 닦아주시자 시아버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시아버님은 여성분의 말씀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평소 말씀이 없으시고 무뚝뚝하시던 시아버님의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여성분이 웃으실 때마다 시아버님도 함께 웃으셨고 여성분이 말씀하실 때는 눈을 반짝이며 경청하셨습니다. 두 분이 나누시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명숙 씨, 오늘 걸으시기 힘들진 않으세요? 쉬었다 가실까요? 아니에요. 동석 씨랑 같이 있으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시아버님이 부끄러운 듯 웃으셨습니다. 평생 엄하기만 하시던 시아버님의 수줍은 모습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두 분 사이에 피어나는 사랑이 봄날의 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여성분은 손수건을 꺼내 시아버님의 땀을 닦아주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손수건을 받아들고는 소중한 보물처럼 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에도 두 분의 애정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시아버님은 여성분의 팔짱을 살며시 잡고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두 분이 나란히 걸으시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여성분이 가방을 들려하자 시아버님이 얼른 받아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랑이어서일까요? 두 분의 모습에서는 젊은 연인들에게서도 보기 힘든 다정함이 느껴졌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작은 몸짓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시아버님이 왜 재혼을 결심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명숙 여사님과 함께 계실 때의 시아버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난 봄처럼 생기가 넘치셨습니다. 멀어지는 두 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제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아버님의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며느리의 반대가 더욱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쁜 사랑을 왜 막으려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님과 이명숙 여사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님 댁 현관 앞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얼굴도 비추지 않던 곳인데 이상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오늘 반찬 좀 해드리려고 왔어요. 냉장고도 정리해드릴게요. 시아버님 댁 창문 너머로 며느리의 부산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구석구석 청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던 일들을 이제 와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귀띔해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아침 시아버님께 찾아와 청소며 빨래며 반찬을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아들 민호도 퇴근길에 들러 안부를 여쭙고 간다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마주친 동네 아주머니의 이야기는 더 놀라웠습니다. 며느리가 이명숙 여사님을 만나러 양재동까지 찾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혼은 절대 안 된다며 소리를 지르던 며느리가 이제는 이명숙 여사님께 선물까지 들고 찾아갔다고 합니다. 복지관 가는 길에 시아버님 댁 앞을 지나가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면 어떠세요? 준서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하는데.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행동이 의심스러웠지만 이렇게라도 가족들이 다시 모이게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자 준서도 오랜만에 할아버지를 뵐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시장 슈퍼에서 들은 주인 아주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은 씨가 양재동 부동산 다 돌아다니면서 시아버님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고 다닌다더라고요. 며느리의 진심이 아닌 행동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시아버님께 반찬을 해드리면서도 뒤에서는 재산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명숙 여사님을 찾아가 선물을 드린 것도 재혼만은 막아보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시아버님은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효도가 반가우신지 연신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손자 준서도 오랜만에 할아버지를 보고 좋아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며느리의 행동이 진심이었으면 하는 바람도 생겼습니다. 일주일 후 복지관에서 만난 이명숙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찾아와서 시아버님과의 재혼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재혼하면 준서의 대학 등록금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지금까지 모신 정성은 어떻게 하느냐며 따졌다고 했습니다.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던 작은 희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며느리의 친절은 결국 재산을 위한 연기였습니다. 시아버님과 손자의 행복한 모습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아버님은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며느리가 해주는 밥을 맛있게 드시고 빨래해준 옷을 입고 양재천을 산책하셨습니다. 이런 시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거짓된 효도라도 시아버님이 행복해 하시니 차라리 모른 척하는 게 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복지관 주방에서 일하던 중에 복지사 선생님께서 저를 상담실로 부르셨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변호사님이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법적으로 따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가족 간의 일을 법으로 해결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세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법적 지식도 필요합니다. 상담실에 들어서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변호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처음 보는 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시며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시아버님의 재혼을 막으려는 며느리의 행동은 명백한 권리 침해입니다. 게다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적인 설명을 들으니 며느리의 행동이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아버님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으려 압박하는 행위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은 아사용지에 하나하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 시아버님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 재산 문제를 다루는 절차까지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재산 문제는 민사로 해결할 수 있고 심한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증거를 잘 모아두셔야 해요. 매주 수요일마다 변호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어려웠지만 변호사님은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법이라는 단어가 주는 차가운 느낌과 달리 오히려 제 마음이 단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의 재혼을 막는 행위, 재산권을 강요하는 행위, 거짓 소문을 퍼뜨린 행위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담이 거듭될수록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의 행동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가족이라고 해서 부당한 일을 참으실 필요는 없어요. 시아버님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라도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상담은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의 행동을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자료들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메모도 꼼꼼히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법률 상담을 받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이명숙 여사님과 마주쳤습니다. 시아버님과 양재천을 산책하시던 모습이 떠올라 반가웠습니다. 선생님, 혹시 동석 씨 며느님 되시나요? 뜻밖의 만남에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명숙 여사님의 환한 미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복지관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사님은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다고 합니다. 저처럼 교직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던 이야기,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들을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며느님, 저는 시아버님과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단지 좋은 친구로 지내고 싶을 뿐이에요. 여사님의 진솔한 마음을 들으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느리의 거센 반대 때문에 재혼을 포기하신다는 말씀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아버님을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매주 수요일이면 여사님과 복지관에서 만났습니다. 함께 봉사도 하고 점심도 먹고 때로는 시장도 다녔습니다. 이명숙 여사님은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귀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여사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1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시다가 자녀들의 냉대를 겪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봉사 활동을 하며 행복하게 지내신다고 했습니다. 복지관 주방에서 함께 일하면서 여사님의 따뜻한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식사를 준비하실 때면 항상 정성을 다하셨고 봉사자들을 대할 때도 한결같이 친절하셨습니다. 시아버님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사님은 시아버님의 옛날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시아버님이 얼마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셨는지, 동네에서 어려운 이웃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들으며 시아버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여사님께 전화도 드렸습니다. 단순한 일상의 이야기들이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사님은 제게 친언니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영숙 씨, 나이가 들어서 만난 인연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며느님 덕분에 요즘 참 행복해요. 이명숙 여사님과 가까워질수록 며느리의 행동이 더욱 이해할 수 없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을 시아버님의 곁에서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여사님의 친구분이 양재동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 중개사님께서 복지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며느님,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지은 씨가 요즘 수상한 일을 벌이고 있어요. 며느리가 양재동 일대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시아버님 명의로 된 땅을 모두 조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시아버님 인감도장을 가지고 다니며 매매 계약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사님의 조카는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조카를 통해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님 명의의 통장을 만들려고 여러 은행을 돌아다녔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의 도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말입니다. 요즘에 누가 통장을 만들어줍니까? 복지관 봉사자 중 한 분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찾아와서 위임장 서류를 문의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시아버님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님이 며느리와 나눈 대화를 녹음해 주셨고 은행에서는 며느리가 쓴 신청서 사본을 받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며느리가 작성한 서류들을 복사해 두었습니다. 이웃 주민들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님 댁 앞에서 이명숙 여사님을 위협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어두신 분도 계셨고 시아버님께 악담하는 소리를 녹음해 두신 분도 계셨습니다. 복지관 주임님께서는 며느리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 두셨습니다. 시아버님과 이명숙 여사님의 관계를 방해하지 않으면 복지관 지원금 심사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시아버님 댁 화장실 휴지통에서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이 종이들을 이어 붙여보니 위임장 초안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님의 서명을 연습한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날짜별로 사건별로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사진과 녹음 파일은 USB에 담았고 서류들은 스캔해서 보관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증거들이 시아버님의 행복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단순히 며느리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닌 시아버님의 안전한 노후와 이명숙 여사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함도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서지은의 비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오랜 시간 머리를 굴렸습니다. 며느리가 부동산 투기에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확실한 물증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며느리가 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수상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에 저는 그 회사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조사를 진행했고 며느리가 부동산 투기 사업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정황 증거들을 하나둘씩 수집해 나갔습니다. 저의 가슴은 조사가 진행될수록 답답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배신감과 속상함에 눈물이 날 것만 같았지만 꾹 참아가며 증거 확보에 매진했습니다. 기나긴 노력 끝에 저는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손에 넣게 됩니다. 며느리 명의의 부동산들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대상이었고 그 과정에서 탈세와 불법 거래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특히 며느리가 부동산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출처가 상당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제 눈에는 차마 믿기지 않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지만 냉철하게 분석해 보니 일부 자금은 저의 아들 민호가 회사에서 횡령한 돈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였습니다. 이 모든 정황과 물증들을 종합해 볼 때 저의 며느리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
불법 자금 세탁 등 온갖 비리에 척척 연루되어 있음이 명백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인 저를 속이고 구박하며 한편으로는 불법을 일삼았다니. 배신감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의 민낯을 파헤친 제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며느리의 만행을 세상에 알릴 차례만이 남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저 사람의 행태를 더는 좌시할 순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증거 서류들을 꾹 움켜쥐며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용기를 내어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숨이 가빠왔지만 지금만큼은 의연해질 때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온 힘을 다해 모은 일말의 희망을 품고서 저는 며느리에 대한 본격적인 복수에 나설 채비를 갖추었습니다. 저는 범죄 행각을 벌이고 있는 며느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며느리가 그동안 보여준 행실들을 떠올리자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이대로 묵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시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평소 너그럽고 사려 깊으셨던 시아버지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곧 의아함이 가득 찼습니다. 아버님, 제가 어떻게 해서든 며느리의 실체를 알아냈습니다. 며느리라는 표현도 싫었습니다. 저 사람이 부동산 투기와 탈세, 심지어 불법 자금 세탁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어요. 민호와도 결탁해서 회사 돈까지 횡령한 것 같아요.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기 힘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충격과 절망이 고스란히 느껴졌기에 괴로웠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께서 며느리를 얼마나 아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호 역시 시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고 범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긴 침묵 끝에 시아버지가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가 내가 알아낸 게 사실이라면 아이고 내가 눈먼 것도 아니고 어쩌다 우리 집안이 이 지경이 됐는가?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깊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각별한지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시아버지의 심정이 어떨지 미루어 짐작하니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비릿한 진실을 덮어두는 것보다 아무리 가슴 아프더라도 비린내 나는 상처를 도려내야 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며느리와 아들이 어쩌다 이런 길에 들어섰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 비극을 바로잡아야 해요. 며느리가 얼마나 뻔뻔한지 아시죠? 돈에 눈이 멀어 저를 모욕하고 괴롭히면서도 양심의 가책은 전혀 없었어요. 범죄로 몸을 불리면서 순진한 척, 정의로운 척 행세를 했죠. 아버님께서 사랑으로 키우신 민호마저 범죄에 가담한 것 같아요.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지만 이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일이에요. 그래야 우리 가족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손주 준서도 바른 어른으로 자랄 수 있어요. 저는 온몸에 힘을 실어 시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비통함이 몰려왔지만 꾹 참으며 시아버지의 결정만을 기다렸습니다. 시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한 대로 이건 정의로운 일이야. 자식이 잘못됐다면 부모된 도리로 바로잡는 게 맞지. 영수가 며느리와 아들의 죄를 밝혀내줘서 정말 고맙다. 시아버지의 결단에 저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또 한 번의 용기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범죄를 고발하는 일. 그 길이 결코 순탄치 않겠지만 저는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했습니다. 가족이기에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저는 범죄와 맞서 싸울 자격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증거 서류들을 챙기며 저는 다시금 집 밖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지만 사랑과 용서, 그리고 정의를 향한 발걸음이라는 믿음 하나로 저는 힘겹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증거 서류들을 꼭 움켜쥐고 아들 민호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규모가 있는 대기업이었지만 지금 저에게는 범죄의 소굴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어떻게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어머니 된 입장에서 참담함이 밀려왔지만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가누며 회사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민호의 비서는 저를 보더니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이사님께 무슨 일이신가요? 지금 막 중요한 회의 중이셔서. 이건 민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 전체의 문제라고요. 민호가 회사 돈을 횡령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감사부서를 불러주세요. 비서는 얼떨떨한 표정을 지으며 서둘러 감사팀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저는 민호가 자금을 빼돌린 정황과 회계 장부의 불일치, 개인 계좌로의 송금 내역 등을 낱낱이 제시했습니다. 민호가 아들이지만 이건 엄연한 범죄였습니다. 어떤 처벌이 내려지더라도 받아들일 각오였습니다. 아들을 범죄자로 만든 어머니로서의 죄책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악행을 막지 못한 스스로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며느리의 부동산 투기 의혹, 서울시청 민원실을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가 연루된 부동산들과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 세금 포탈 정황 등을 설명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꼼꼼히 메모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사랑하는 손주 준서의 엄마였기에 망설여지는 마음도 있었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원실을 나오며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사위도 며느리도 이제 감옥에 가게 생겼습니다. 손주의 앞날이 캄캄했고 시아버지의 노년이 더욱 힘겨워질 터였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생긴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찌 이런 비극을 막지 못했는지 부모로서 며느리로서 너무나 부족했음을 절감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한들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저지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눈물로 범행을 씻을 순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 가족을 위해, 세상을 위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복지관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릿한 진실과 마주하며 지쳐버린 제 영혼을 어루만질 곳은 그곳뿐이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긴 싸움을 위해 저는 잠시나마 평화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가족의 죄를 고발하는 아픔 속에서도 세상의 어둠과 맞서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불꽃은 이미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잠시 위안을 얻은 저는 이내 다시 가족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아버지, 아들 민호, 며느리 지은, 그리고 손주 준서까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우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함께한 자리에서 할 말이 있다. 식탁에 잠시 찬 기운이 돌았습니다. 민호와 지은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기 힘들었지만 한자 한자 천천히 또박또박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네가 그동안 불법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어왔다는 걸 알고 있다. 법의 그물을 피해 다녔겠지만 이제 모든 증거를 확보했단다. 민호와 손주의 시선이 지은에게로 쏠렸습니다. 지은의 안색이 송두리째 바뀌었지만 아직 항변의 기미가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민호야, 내가 회사 돈을 빼돌린 것도 다 알고 있다. 어머니가 너를 그렇게 키웠니? 정직과 성실함으로 살라고 가르치지 않았니? 지은이의 범행에 가담하고 묵인한 죄도 크지만 내 스스로 저지른 비리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민호의 고개가 땅으로 떨궜습니다. 민망함에 온 얼굴이 시뻘개졌고 어깨는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에 저의 심장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들의 잘못을 덮어줄 순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지만 이를 악물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두 사람, 죄가 드러난 이상 이 일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준서가 훌쩍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식탁. 모두가 절망과 슬픔,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눈물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범죄자로 내모는 심정이 어떤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가 잘못되었다는 건 분명했지만 가족의 아픔을 마주하자니 저 또한 비통함에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계기로 다시 새 출발해야 하니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죗값을 치르며 반성하는 게 출발점이 될 것이며 준서에게 떳떳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 가족이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괴로움을 겪어내야 하고 쉽지 않겠지만 포기하지 말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한동안 흐느낌만이 맴돌았습니다. 민호, 지은, 준서,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이 굴곡진 길을 어떻게 걸어갈지 아직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뭉쳐야만 견딜 수 있으리라는 희망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물로 엉켜붙은 손수건을 꾹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가족을 독려했습니다. 가족 모두의 비극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지은과 아들 민호는 결국 이혼 수순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 채 상대방을 비난하며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특히 아들 민호는 구속 위기에 몰리자 모든 책임을 지은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지은 역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민호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더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미움과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전 준서를 포기할 수 없어요. 애 아빠가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제가 준서를 키워야죠. 어머님도 절 도와주세요. 지은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로서 동정심이 들기도 했지만 준서에게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은의 민낯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양육권 문제로 가족들이 다시 한번 찢어질 것이 자명했기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 같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오히려 손주의 운명까지 망쳐버린 건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민호 역시 며느리와의 양육권 다툼에 고민이 깊어 보였습니다. 아빠로서의 책임감과 수감자가 될 처지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전 준서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준서만큼은. 하지만 감옥에 가게 되면 어머니가 대신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민호의 절규에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주를 지키는 것, 그게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영수가 내 생각에 우리가 준서 양육을 맡는 건 현명치 않아. 이미 우리 가족은 난파선이 된 거나 다름없어. 절망에 빠진 시아버지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깊은 수렁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무너지는 모습에 아팠습니다.
시아버지는 깊은 고민 끝에 중대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배신감에 시달리셨던 시아버지는 민호와 지은을 상속에서 제외하기로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민호와 지은에게 우리 가족의 재산을 물려줄 수 없구나. 그 아이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해. 시아버지의 결정에 저는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배신당한 느낌, 절망감, 가족을 향한 깊은 실망감까지. 그런 시아버지의 심경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위로의 말씀을 건네는 것 말고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속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에 민호와 지은의 반응은 격앙되었습니다. 특히 지은은 감정 조절을 못한 채 저에게 달려들었고 극심한 모욕과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호 역시 섣부른 판단이라며 시아버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평화롭던 우리 집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해버렸고 저는 그 한복판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가족들 간의 알력 싸움에 지쳐버린 어느 날 저는 문득 떠오른 장소를 향했습니다. 바로 복지관이었습니다. 이곳에서라면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늘 그랬듯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만나고 앞마당의 꽃들에 물을 주며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었습니다. 복지관에 들어서자 한결 가벼워진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제 자신에게로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가족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건 아닌가 하는 반성도 들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니 제 삶의 새로운 방향성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복지관에서의 봉사활동과 어르신들과의 만남을 통해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아픔도 잊을 순 없었지만 상처받은 제 마음을 어루만지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시련은 분명 끝날 것이며 우리 가족도 언젠가는 화해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잃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복지관에서의 활동과 새로운 꿈들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저만의 꿈과 열정을 조금씩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였지만 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배우고 도전하는 일에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선 오늘 저는 두려움 없이 내일을 마주하려 합니다. 때로는 쓰라린 눈물을 흘리더라도 제 스스로를 사랑하고 응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렵니다. 앞으로 제게 펼쳐질 제2의 인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이제 저는 제 자신을 위해 더 당당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도 잊지 않겠지만 그 못지않게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아는 여유와 깊이를 가져보려 합니다.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역경이 끝나는 순간 저는 더욱 성숙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도 저 자신을 향한 사랑도 겸허히 품은 채 오늘도 내일도 이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려 합니다. 저만의 아름다운 꿈을 향해 저는 이곳에서 희망의 새싹을 틔우려 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했던 사람이 나와 가족을 속이고 갈등을 벌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어떤 경험이 있는지 또 오늘의 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 제발 옳은 행동이었다는 댓글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행복하시고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